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조울증 엄마들의 애달른 수다 이야기, 엄수다 녹화를 오늘 오랜만에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새로운 멤버 딸기 엄마가 오셨어요. 간단하게 딸기 엄마 소개부터 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딸기 엄마님. 반갑습니다. 부산에 찬양이에요. 그 7년차 치료를 하고 있는 딸기 엄마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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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귀하신 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저희 엄수다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아이, 자녀들이 조울증을 겪으면서 뭐 매번 힘든 가정을 겪는데, 그래도 한 번씩 진짜 너무 힘들고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오늘은 내가 조울증을 가진 자녀의 엄마로서 가장 힘들었을 때, 뭐 무너졌을 때, 그런 주제로 자기의 경험담 위주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까 해요. 주제는 그렇고요. 제가 간단하게 저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저도 저희 아이가 3년 전에 조울증 진단을 받았을 때, 물론 조울증으로 진단받았을 때 가장 힘든 거는 저잖아요. 저희 가족이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힘들었었던 경험을 공유하자면 가장 가까운 가족들, 뭐 사촌들도 있고 뭐 여러 가족들이 있는데 저를 너무너무 잘 아는 가족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가 그렇게 정신병이 걸린 건 다 니 때문이다. 엄마가 니 할 일 하느라 바쁘느라 아이를 잘 못 보살펴서 그런 거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제 자존감, 뭐, 이런 것, 제 그냥 살아온 인생 몇십 년이 한 번에 무너지고, 그 힘들었던 감정을 지금도 생각하면 좀 복받칠 때가 많은데, 그냥 나는 항상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주변 내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할 때, 저는 너무 힘들고 무너졌던 경험이 있거든요. 아마 조울증을 진단받고 엄마들이나 가족들이 많이 힘들어 할 텐데, 저처럼 그렇게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시면 한 분씩 좀 얘기해 주시면 듣는 분들도 좀 위로가 되고 그럴 것 같아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누가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혹시 성실한 배짱이님은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아이가 자랄 때 특별히 이렇게 뭐 걱정이 되거나 이런 게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저번 방송에 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 위클래스 선생님이 아이가 좀 우울감이나 불안이 너무 높다고 얘기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상하다 이상하다 뭐 요런 정도로 그렇지만은 뭐 그동안 얘가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사춘기를 약간 좀 요란하게 넘어가나 보다 뭐 요런 정도로만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도 그걸 그렇게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냥 약 먹으면 금방 좋아지고 뭐 그렇게 뭐 이게 엄청 대단한 일이라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 병에 대해서 맞닥뜨렸다 할까? 그리고 우리 애가, 이걸로 무너질지도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이 처음 들었을 때가, 진짜 정신이 번쩍 들면서도 그동안의 저와 다른 삶을 살게 됐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약에 대해서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약을 이렇게 먹으면서 아빌리파이가 부작용 중에 하나가 침이 이렇게 나요. 그리고 이제 다들 잘 아시겠죠. 여기 엄마들은 다 이제 뭐 아주 백전노장이라 아시겠지만 원래 이제 약을 먹으면 그 약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작용보다는 부작용이 먼저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부작용이 어떤 기간들이 지나면 사그라들면서 약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작용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작용 시기 그냥 잘 넘기면 된다라는 걸로 지금은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지만 그때는 전혀 몰랐기 때문에 애가 약을 먹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이런 상태였는데 침을 뚝뚝 떨어뜨리는 거예요. TV에서 봤던 정말 이렇게 온전치 못하신 분들의 그런 반응? 그런 걸 처음으로 보고 정말 화들짝 놀랐었어요.
그러면서, 아, 이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구나.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하면서, 처음으로 정말 되게 그 병을 만나고 크게 당황하면서 1차적으로 크게 한번 무너졌던 게 갑자기 생각나네요. 맞아요. 저도 약 부작용으로 아이가 막 잠에 취해 있거나 막 이런 모습 보면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혹시 눈꽃님께서는 그런 경험 공유해 주실 거 있으세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가 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으니까 처음에는 사실 병에 대한 조울증이 뭔지 잘 모르고, 말기암도 이게 낫는 세상인데, 뭐, 조울증, 그냥, 약 좋고,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뭐, 나오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크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애가, 어, 평소에는 괜찮지만은, 조증이 되면 좀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내 자식이 어쩜 저런 행동을 하는가 그런 걸 보고 너무 마음이 많이 무너졌고 그 다음에는 저도 이제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어머니 학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저희 남편도 좋은 아빠 되기 위해서 아버지 학교도 열심히 하는데 제일 힘들었던 거는 어떻게 어머니 할게, 아버지 할게 하는 가정에서 저런 이상한 애가 나오냐. 그런 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신 분이 정말, 아, 애가 힘들어. 저 같은 경우는 애가 이상 행동을 하니까 기도 부탁해요. 이제 그렇게 이제 목사님한테 이야기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냥 어떻게 가정사역 하는 집에 자녀가 그런 자녀가 나올 수가 있냐. 그러니까 비난 조롱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 맞습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그 감정이 확 올라오는데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은 이 조울증에 대해서 좀 뭐랄까 정확한 인식이 별로 없었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기왕 우리 아들이 이제 그런 병에 이제 걸렸지만은 이런 병에 걸린 사람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3% 이제 아니면 다른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분들, 그다음 우울증이나 보통 30% 정도는 다 이런 그러니까 좀 약간 정신적 약자가 30% 이상은 되니까 이런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에 저희 이제 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걸 위해서 또 목회의 길로 이제 나가는 것 같고 저희 가정도 아마 이쪽으로 열심히 하면서 좀 서로 잘 사는 세상이 되기 위해 우리가 좀 쓰임을 받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공감되는 얘기라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조울증에 대한 이해를 조금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뇌질환이고 호르몬 질환인데 마치 저희가 자녀를 잘못 키워서 부모가 잘못 키워서 그런 거라는 오해를 받는 게 정말 저도 너무 가슴 아프고 공감되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게 생물학적 질병이라는 말이 좀 많기도 하고 저희도 여기 와서 공부하면서 그걸 좀 많이 느끼면서 저는 오히려 많이 위로가 됐거든요. 공부하면서. 감사합니다. 혹시 골드님, 혹시 공유해 주실 얘기 아, 있으세요? 저는, 애가 아프고 가장 무너졌던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애가 죽으려고 했을 때, 진짜, 야, 이게 사고는 한순간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애가 막 그 베란다로 달려가는 거를 붙들면서 몸싸움을 하고 막 119가 오고 막 이런 과정이, 이게 뭐지?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막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겪어보지 못한 내 인생을 살면서 내가 바닥까지 떨어져 봐고 좋은 거잖아요. 거의 바닥에 더 이상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였어요. 왜냐면은 아마 그때 애가 뛰어내렸으면 나도 같이 아마 뛰어내렸을 것 같아요. 그때는. 도저히 나도 그때는 못 살 것 같더라고. 근데 다 지나가더라고, 또. 지금 이제 지나고 나니까 지금 나보고 묻는다면 아들 뛰어내리면 같이 뛰어내릴래? 아니요, 지금 안 뛰어내려. 왜냐면 내가 이 병을 아들이 앓으면서 내가 제일 소홀히 했던 게 있었어요. 7년 동안. 나를 전혀 돌보지 않았던 거예요. 나를.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나를 사랑하는 건데, 아들한테 너무너무 집착하면서 나를 거의 휴지 조각, 쓰레기 취급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얼굴이 편해 보인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요즘에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나를 사랑하는 거는 아들에 대한 이 과도한 집착을 내려놓는 거다. 이거는 애가 죽고 살고는 이때까지는 내가 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잘하면 애가 좋아지겠지. 내가 어떻게 하면 애가 좋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그냥 이 정도로 해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는 해줄 수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집착이 이제 조금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나를 사랑한다는 게 한 번씩 또 그런 얘기해요. 아들이 나한테서. 나 뭐 죽어버릴까? 뛰어내릴까?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면은 제가 요즘에는 나는 네가 살았으면 좋겠지만 네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어쩌겠냐. 그렇게 얘기해요, 요새는. 난 받아들인다. 그런 부분도 다. 근데 안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 죽음의 공포, 음, 이 죽음의 공포에서 애가 죽을까, 어떻게 잘못될까, 그런 거에서 조금씩 저는 벗어나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 그냥 웃을 일이지만 걔 인생은 걔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다. 제발 이제는 선긋기를 좀 해야 되겠다. 어제도 뭐 이렇게 막 하다가 또 내가 막 집착하는 내가 보이는 거예요. 요즘 좀 그게 좀 보이더라고요. 옛날에는 하나도 안 보였는데.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고 나와버렸어요, 그냥. 내비도. 제가 요새 예. 하는 제일 중요한 종교가 내비도입니다, 내비도.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너무 현명하게 대처 어, 잘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대처를 잘하는지는 모르겠고, 음, 그냥 나를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예, 뭐 덕분에 러브 마이, 얼굴이 환하십니다. 예, 저를 요새 좀 사랑 많이 하거든요. 자식 인생은 아, 자식 인생이고, 맞아, 그거는 지 맞아. 알아서 살도록 놔두고, 그냥 이제는 뭐 이래야 된다는 게 없어요. 왜냐면 제가 인생을 살면서 참 이랬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불구덩이였던 게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인생이 펼쳐지지도 않을 뿐더러 펼쳐져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다 이 세상에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다는 그게 진짜 진리인 것 같아요. 선도 없고 악도 없다는 게 그냥 맞아요. 저희 수다방에 네.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아이들이 다 죽겠다는 얘기 다 한 번씩은 다 했잖아요. 저희도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 공감되는 이야기였어요. 썸머님은 혹시, 죄송해요. 지난주에 네, 왜 우리 수잔정 박사님, 저희 그 주부네 마을 네, 약국에 자문위원으로 계신 수잔정 박사님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아이들이 재발하는 경우가 가정에서, 더 이렇게 애착을 갖고 대하고,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해주는 그런 가정보다도 오히려 좀 쿨한 가정에서 아이들 재발이 훨씬 줄어든다고 그런, 연구가 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음, 골드님 지금 하고 계시는 게 진짜 옳은 그런 방향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점점 더 많이 아이들을 내보내야겠다. 내보내서 맞아요. 그런 생각 하게 됩니다. 맞아요. 그게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만큼 집착해서 놓여놔야 됩니다. 사랑하는 방법이 집착하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한 7년 정도, 저도 7년, 8년 정도 되니까 사랑은 무관심한 게 진짜 관심을 끌어주는 게 진짜 사랑이구나. 그거를 이제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맞아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항상 부모는 음. 그 자리에서 안전지대를 마련해주는 그냥 안정감 정도 주면 되지. 매번 집착해서 저희가 다 해줄 수는 없는 걸 저희가 공부하면서 더 느끼는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 너무 공감되고 저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저 썸머님, 죽어도 저는 살 네. 거예요. 네, 그럼요. 얘는 걔 공감합니다. 인생이야. 나 내 인생 살아야 돼, 이제. 그럼요. 얼마 남지도 않았어. 어, 아, 네, 감사합니다. 썸머님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그치. 참, 죽음이 늘 저의 주변에, 저희 가정 주변에 있다는 건 참 슬픈 일인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들 의견 들으면서 뭐가 제일 힘들었을까 생각을 했는데, 뭐 애가 떠서 뭐 집에 안 들어오고 그러면은 막 이제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고 죽을 것 같고, 이제 그때도 힘들었는데, 저도 골드님 의견에 조금 더 저는 공감이 되는데, 저도 이제 애가 죽겠다, 뭐 이제 그런 것도 하고, 건물 옥상에도 올라가고, 뭐 또 자해도 뭐 수없이 어쨌든 시도를 했고, 또 약물 자해도 시도를 했고, 뭐 여론 자잘하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 이런 무거운 시도들이 저희도 지금 발병 연차를 봤을 때 최근까지 이제 자살 시도는 없었지만 그렇게 뭐 자해 충동이나 그런 걸 되게 고생을 하고 있어서 저도 제일 무너졌을 때는 얘가 발병 초기였던 것 같은데, 이제, 저희한테 유서를 써줬었어요. 그래가지고, 구구절절 썼지. 뭐, 자기는 뭐, 하늘나라에 가고, 그럼 엄마 아빠가 되게 보고 싶을 것 같고, 뭐, 남은 동생을 잘 뭐, 부탁드리며, 어쨌든 구구절절 쓴 유서를, 이제 받고, 저희 남편이랑 저랑 사이가 지금도 별로 그닥 좋진 않지만, 그때는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근데 서로 그거를 한 번씩 나누어 읽으면서, 그래도 애가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으니, 이제 우리가 조금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 눈물의 편지를 화성의 무슨 공원이었는데, 정조대왕릉인가? 거기 가서 읽었어요. 둘이 앉아서 읽으면서, 이제 막 되게 엉엉 울었던, 이제 그런 때가 이제 떠올라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얘가 이제 죽겠다고 했을 때 저는 되게 약간 무너졌던 것 같은데, 저는 전번에 다른 분들한테도 말했지만 저는 김연아 교수님 책을 읽으면서 삶과 죽음은 우리가 이렇게 도와줄 수 없는 거고, 정신과 어쨌든 그 삼성서울병원 의사마저도 이 죽음은 그냥 얘가 결정하면 어쩔 수 없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다고 했을 때 저는 이제 그게 되게 위로가 됐고, 그리고 이제 어제도 얘가 이제는 학교 너무 힘들고 숙제는 막 밀려오고 얘는 진짜 뼛속까지 완벽주의인 게 교수님이 책을 읽어서 레포트들을 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챕터가 1장부터 12장까지 있으면 저 같으면 그냥 제목만 읽어요. 제목만 읽고 나머지는 뭐 어떻게 요즘에 제미나이도 있고 챗GPT도 있잖아요. 그걸 도움 받아서 하면 되지. 그걸 왜 1장부터 12장까지 책을 다 읽냐고요. 그걸 읽지 않으면 숙제 시도를 못 하는 거예요. 야, 내 진짜. 그래갖고 자기 이것 때문에 죽고 싶대요. 자기 엄마보다 빨리 죽을 수 있을 것 같대.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래, 너는 나보다 먼저 죽어라. 나는 남은 네 목까지 살고 가겠다. 그랬더니 자기가 어이가 없는지 막 웃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동네 한두 바퀴 돌고 또 털고, 이제 또 자고 뭐 그러긴 했거든요. 근데 정말, 저는 이제, 지금은 이제 골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에 대한 어떤 이슈들이 제 주변에 있지만, 저도 죽지 않으려고요. 제가 왜 죽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럴 때 네, 지금은 이제 그렇게 뭐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얘가 그렇게 모르겠어요. 그렇게 죽지 않을 거라는 약간 좀 맹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신뢰가 조금 생겼고 이제 아까 서머님이 아니다. 골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상담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 엄마 아빠는 너가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뭐 네가 그렇게 죽고자 한다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제 그 정도만 아이에게 전달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죽음이 늘 가까이 있지만 나는 죽지 않겠다로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맞습니다. 이러다가, 너무너무 현명한 답변이셨어요. 이러다가 우리 다 돌을 깨칠 것 같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아마도 조울증을 가진 아이들이 다들 불안장애가 있잖아요. 좀 불안도가 높아서 어쩌면 그런 공감의 말보다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아이들이 죽고 싶다는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저희가 아둘람 수련회, 아둘람 공동체 수련회를 했을 때 어떤 조울증 아이의 고백을 들었어요. 자기 매일매일 자살을 기도하고 죽고 싶다는 말을 하지만 사실은 죽을 용기가 없었다는 그 말을 듣고 저희 모두가 공감도 하고 너무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쩌면 진짜 죽고 싶어서가 아니라 조금은 누군가가 내 삶을 좀 인정해주고 좀 말려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하는 말일 것 같아서 오늘 골드님이나 썸머님 말처럼 아이가 죽고 싶다고 했을 때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로 그 아이가 좀 위로가 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딸기 엄마님도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정말 힘들었을 때 상황 한번 공유해 주시겠어요? 저희는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때 제일 처음 병원에 방문을 했었고, 너무 어린 나이에 이런 걸 맞이하다 보니까, 물론 모든 부모님이 지식이 없이 시작이 되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눈에 띄게 딱 드러났던 부분들이 강박이었거든요. 그래서, 강박증으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뭐, 다른 거는 생각을 안 해봤고, 저희가 발견한 게 중학교 1학년이지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사춘기 한 5학년부터 그런 내적인 힘듦이 있지 않았을까 유추해 보는데, 한창 또래 집단이랑 막 그런, 갈등, 또 이런 마음에 막 깊은, 감정들을 막 가지게 되는 그 시점에 이제 관계가 조금 힘든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얘가 사람들에 대한 신뢰랑 마음문을 완전히 차단을 하고 그걸 방에다가 의미를 두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방 안에서만 자기가 그 편안함을 느끼고 다른 타인이 들어오는 것도 싫지만 이제 조금 더 심해지니까 본인도 그 방을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좀 특이한 행동들을 저희가 이제 겪게 되었는데, 제일 처음 시작이 제가 그 전문직에 너무 일을, 정말 뼛속까지 있는 모든 걸 다 끌어당겨서 그 일에 집중을 하느라고 아이가 퇴근 시간이 넘었는데도 이제 엄마가 안 오니까 그냥 전화를 한 거겠거니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애가 목소리가 너무 떨리면서 엄마 내가 좀 이상한 것 같다. 저는 뭐 아무런 또 그런 거 없이 그래 뭐 엄마 지금 갈 거야. 왜? 그랬더니 엄청 머뭇거리고 울먹울먹거려요. 그러더니 이제 고백을 하는 말이 엄마 내가 약을 먹었어. 그럼 저는 뭐 무슨 약? 어디가 아픈데? 그랬더니 무슨 약인지 모르겠어요. 이러는데 뭔가가 이게 심각하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거? 그랬더니 그래서 몇 개 얼마나? 그랬더니 뭐 10봉지인가 뭐 20봉지인가를 먹었대요. 그래서 일단은 그랬지만 그 듣는 말보다는 내 현실이 더 체감이 크기 때문에 제가 바로 퇴근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일단 와라. 엄마 있는 대로 와라 해서 제가 있는 직장으로 그 밤 한 7시, 8시쯤 걸어서 온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겁도 없이 제가 몰랐으니까. 그래서 와서 애를 봤는데 애가 이 눈에 초점이 없고 이상하더라고요. 그 딱 보는 순간 이게 지금 여기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는 생각에 이제 그때부터 현타가 온 거죠.
바로 데리고 집에 가서 어떤 약인지, 그리고 뭐 껍질이 어디에 있는지, 저는 그때만 해도 얘가 약간 나를 협박하려고 약을 다 변기에 버리고 봉지만 모았을까? 뭐, 그러니까 진짜 어느 정도 단서가 있어야 추측이 갈 건데, 너무 뜬금없었거든요. 착하고 순한 딸이었는데. 이제 그거를 시점으로 해서, 그래도, 아이도 학교를 가고 있었고, 뭔진 모르겠지만, 그 기분이 좋으려고 그랬대요. 내가 기분이 좋고 싶어서, 좀 편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뭐, 치통이 오면 타이레놀을 먹으면, 진통제를 먹으면, 그, 통증이 없어지는 것처럼, 내가 뭔가 지금 마음도 힘들고, 머리도 너무 복잡한데, 약을 많이 먹으면 그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먹었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나이에 안 맞는 해결책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유를 들었으니까 그러려니 하고는 제가 이제, 오전에만 잠깐 출근을 하고 와야겠다 하고 이제 출근을 하고 오고 이러는 과정 가운데 우리 아이가 자해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자해하는 걸, 받고 너무 놀랬고, 서랍에 과도 이런 걸 모아놨다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 충격이었고, 결정적인 거는 정말 단박에 일을 끝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잠시라도 가서 그 지시하고 탁 들어왔는데 애가 안방 화장실에 욕조에 물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침 10시 뭐 9시 이 시간쯤에. 그래서 제가 집에서 물 받는 일이 없는데 너 뭐 하냐? 그랬더니 내가 엄마가 너무 일찍 온 거야. 지 계획보다. 그래서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제 칼을 들고 들어간 거예요. 욕실 안으로. 그랬는데 엄마가 지금 들어오면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니까 들어오지 마라 하고 문을 잠그고 그 욕조에 들어가서 아마도 이제 애가 어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감정까지 뭐 엄마가 힘들 거야 뭐 이런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힘든 걸 빨리 피하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고통 없이 죽을까 이거에만 이제 올인이 돼 있었던 것 같고 뭐 어디서 봤는지 들었는지 뭐 물 받아서 이제 뭐 이렇게 가면 죽으면 고통 없이 죽는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장면이 오늘 얘기를 하니까 조금 잊고 살았었는데 다시 떠오르면서 그때 제가 제일 그 욕조랑 가장 먼 방으로 뛰어 들어갔거든요. 가서 문고리를 잠그고 이 문을 열면은 애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나가면 안 되겠다는 마음에. 그래서 그 문을 잡고 정말 오열을 하면서 기도를 했었는데 한 30분 정도 지나서 이제 문 하나를 열고 다시 또 화장실 문을 열어야 되고 뭐 중간 문을 열어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너무 무섭더라고요. 열었을 때 애가 어떤 상태로 있을지에 대해서 예측이 안 되니까 정말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러고 이제 이렇게 문을 열고 너무 더워서 나가야겠다고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딸을 보면서 정말 제가 진짜 나 혼자 뭐 한 걸까. 그러니까 지는 욕조에 물 받고 막 스키 차고 그러니까 너무 더웠나 봐요. 그게 싫었는 거지. 그래서 그냥 문만 좀 담궜다가 나왔나 봐요. 쉽지 않네 이런 식으로. 그런 수준의 아이인데 이제 엄마는 너무 충격과 이 막 모든 내 정지가 오면서 너무 멀리 갔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한 7년 동안 왕왕 있었는데 처음 이제 그걸 겪다 보니까 그때의 그 충격 그것이 제 몸에 자꾸 새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생각으로나 마음으로는 정말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어머니들처럼 너의 삶은 너의 삶이 나의 삶이고 또 아파서 그런 거고 다 이해가 되고 소화가 되는데 그냥 움찔움찔 나도 모르게 그런 상황이 노출이 되면 몸이 먼저 반응을 해서 막 손이 떨린다든지 머리가 하얘진다든지 전 정말 주차 딱지도 진짜 많이 끊겼거든요. 초반에 아이 태우고 다니면서. 제가 운전을 정말 잘해요. 저희는 큰 차도 많이 몰았기 때문에 운전을 아주 어릴 때부터 했고 해서 그런 일이 없는데 그 1년 동안 수십 장을 끊을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거라든지 내가 뭐 생각하지 못했던 나의 증상들을 내가 겪으면서 이게 뭐지? 그러니까 나의 증상도 내가 뭔지 모르겠고 우리 애가 저런 거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하겠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도 상세불명, 뭐 양극성 이렇게 진단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정확한 진단명이 없고, 그래서 약도 아직 잘 맞추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그걸 찾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데, 그냥, 그때는 돌이켜보면 너무 아이가 어렸기 때문에, 진짜 저희 부부의, 저희 가족의 어떤 행동 하나하나가 이 아이에게 너무 영향력이 컸었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케어를 할 수밖에 없었고, 아이에게 맞추어야 했었고, 신뢰를 얻기 위해서 모든 거를 다, 허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이었던 것 같고, 이제 우리 아이가 성인이 되고 나서는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둘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지도 머리가 컸고, 엄마 힘든 것도 좀 아는 것 같고, 그리고 막연히 회피하고 포기하고 죽고 싶다는 생각 쪽에서 그게 쉽지 않구나. 살아가는 쪽으로 택하는 게 좀 더 유리하다. 뭐 이런 생각을 조금은 하는 것 같아. 해볼 거 다 해봤는데 쉽지가 않다. 엄마 나는 길을 가다가도 차를 보면 거기 뛰어들고 싶대요. 매일. 매일 그 충동과 싸우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난 그런 생각을 안 해봤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아이를 밖에 내놓으면 얼마나 떨리겠어요. 지하철 같은 데만 가도 철렁하고 막 미행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좀 부모 입장에서도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단단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근육이 생기는 것 같고, 아이도 크면서 조금 철이 드는 것 같고, 약간, 이런 부분이 병적인 부분이구나 하는 분별도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딸기 엄마님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너무 솔직한 본인의 이야기들을 다 나눠주셔서 저도 너무 공부가 되고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오늘 수다를 들으면서 정말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조울증을 가진 엄마들이 다 같이 이런 힘듦 속에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공감이 들고 이렇게 근데 저희가 이런 것들을 아이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이런 것 자체가 스스로가 저는 우리 모두가 최고의 엄마라고 생각합니다. 힘들지만 오늘 하루도 힘내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오늘은 10분이라도 조금 쉼을 가질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성실한 배짱이님, 오늘 우리 마무리 멘트 한번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정말 저희 좋은의 마음 약국의 대표님이시잖아요. 선교사님이 아들 두 분을 뭐 10여 차례, 20여 차례 이렇게 입원하면서 지옥을 50번 갔다 온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저희도 다 정말 한 지옥 갔다 왔네 이런 생각이 다 들고 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길을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무너지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런데도 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하고 같이 할 수 있어서 이렇게 할 수 있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여기 모든 엄마들의 자녀분들을 제가 다 잘 알잖아요. 딸기 같은 경우도 어떤지, 봄비씨는 어떤지. 네. 그런 일들을 겪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또 좋아진 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너무 힘든 그런 중에 있다 하더라도 이 일들이 지나간다는 거, 그리고, 그 지나가는 시기를 좀 더 앞당기고 지나갈 때 좀 덜 힘들게 지나갈 수 있는 게 공동체의 힘이다. 이런 생각들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이 준비하고 있는 이 엄수다 포함해서 좋은의 마음 약국 함께 해주시고요. 같이 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 길 다 잘 지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다 때도 우리 또 유익한 이야기로 만나기로 해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